챕터 1 20년 만의 건반. 2006년 겨울 새벽 2시였어요. 34세 강수진은 거실의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20년 만이었죠. 손이 떨렸어요. 건반 위에 올린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단 한 음만 내면 됐어요. 하나만요. 하지만 수진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피아노 때문에 그녀는 14세에 손목을 그었거든요. 지금은 2024년이에요. 수지는 52세가 됐습니다. 서울 강남 소리치유센터라는 작은 음악 치료실을 운영하죠. 오늘도 새로운 참가자가 왔어요. 19세 여대생이었습니다. 처음이시죠? 긴장하셨을 텐데 와주셔서 감사해요. 수진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소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이 빨갰죠. 울었던 거예요. 여기 피아노가 있어요. 혹시 쳐보실래요? 소녀가 고개를 저었어요. 무서워요. 알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수진이 소녀 옆에 앉았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피아노를 만지지 못했어요. 보는 것조차 힘들었죠. 소녀가 수진을 봤어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피아노 치료실을 운영하는 사람이 20년간 피아노를 못 만졌다고요? 처음부터 말씀드릴게요. 제가 왜 피아노를 사랑했는지, 그리고 왜 증오하게 됐는지를요. 기억은 4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1980년 봄, 부산 해운대였습니다. 엄마, 나 피아노 배우고 싶어? 8살 수진이 어느 날 말했어요.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피아노 소리가 너무 좋았거든요. 어머니 해숙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우리 수진이가 피아노를 배우고 싶구나. 해운대에서 제일 크다는 음악학원이었어요. 선생님이 수진을 테스트했습니다. 몇 가지 음을 들려주고 따라치게 했죠. 선생님의 표정이 변했어요. 이 아이 절대음감이 있네요. 절대음감이요?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음을 한 번만 들어도 정확히 아는 거예요. 100만 명 중 한 명 있을까 말까 해요. 이 아이는 특별합니다. 그날부터 수진의 삶이 바뀌었어요. 피아노가 전부가 됐죠. 아침에 눈 뜨면 피아노, 학교 갔다 오면 피아노, 잠들기 전에도 피아노. 하지만 수진은 행복했어요. 피아노가 좋았거든요. 건반을 누르면 세상이 달라졌어요. 슬플 때는 슬픈 곡을, 기쁠 때는 기쁜 곡을 쳤습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음으로 흘러나왔죠. 6개월 후 학원 선생님이 부모님을 불렀습니다. 수진이를 제가 더 가르치기엔 한계가 있어요. 더 좋은 선생님께 배워야 해요. 누구요? 아버지 철수가 물었죠. 박민준 선생님이요. 선생님이 말했을 때 어머니가 숨을 들이켰어요. 박민준 선생님이요? 그 유명하신? 네, 서울대 음대 교수 출신이세요.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부산에서 특별한 제자 몇 명만 가르치시거든요. 부모님의 눈이 반짝였어요. 박민준. 부산 음악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이름이었죠. 그에게 배운다는 건 영광이었습니다. 2주 후 수지는 부모님과 함께 박민준 선생님 댁을 찾아갔어요. 해운대가 내려다 보이는 아파트 꼭대기 층이었죠. 넓은 거실에 그랜드 피아노가 2대나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문을 열었어요. 회색 정장을 입고 은퇴 안경을 쓰고 있었죠.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이 아이가 수진이로구나. 박민준이 수진을 봤어요. 수진은 긴장해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앉아봐. 한번 쳐볼까? 수진이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떨렸습니다. 너무 긴장됐거든요. 박민준이 악보를 꺼냈어요. 이거 쳐봐. 쇼팽의 왈츠였어요. 수지는 본 적 없는 곡이었지만
천천히 쳤습니다. 한두 번 틀렸지만 끝까지 쳤죠. 박민준이 미소 지었어요. 재능이 있네. 내가 가르쳐 주지. 어머니가 기쁨의 소리를 냈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박민준이 진지한 얼굴로 말했죠. 일주일에 2번 개인 레슨이에요. 그리고 내 말을 잘 따라야 해요. 천재는 타고나는 게 아니야.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진이 대답했어요. 부모님도 고개를 끄덕였죠.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수진은 박민준의 제자가 됐어요. 그때 수진은 몰랐죠. 이 선택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를요. 첫 1년은 정말 좋았어요. 박민준은 훌륭한 선생님이었거든요. 수진의 재능을 정확히 알아봤죠. 어려운 곡도 쉽게 가르쳤습니다. 수진아, 넌 특별해. 100년에 1명 나올까 말까 한 재능이야. 박민준이 자주 말했어요. 수진은 그 말이 좋았습니다. 특별하다는 게 좋았어요. 레슨은 화요일과 금요일, 일주일에 2번이었어요. 박민준의 집에서 했죠. 처음엔 부모님이 데려다주고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몇 달 후부터는 혼자 갔어요. 버스로 20분 거리였거든요. 이제 혼자서도 잘 다니네. 우리 수진이 다 컸어. 어머니가 자랑스러워했어요. 수진도 어른이 된 것 같아 뿌듯했죠. 부모님도 자랑스러워했어요. 친척들이 모이면 늘 수진 얘기였습니다. 우리 수진이가 박민준 선생님께 배워요. 와, 그 유명한 분? 네, 선생님이 수진이를 특별히 돌봐주세요. 재능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9세 생일이 지나고 박민준이 말했습니다. 수진아, 이제 콩쿠르에 나가볼까? 콩쿠르요? 응, 전국 대회야. 내 실력을 보여줄 때가 됐어. 그해 겨울이었어요. 전국 청소년 피아노 콩쿠르. 서울에서 열렸죠. 박민준이 부모님께 말했습니다. 서울까지 멀잖아요. 제가 수진이랑 같이 가겠습니다. 부모님은 안 오셔도 돼요.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제가 같이 가야 하는 거 아닐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부모님이 계시면 아이가 긴장해요. 저를 믿으세요. 제가 수십 명 콩쿠르 보냈어요. 그럼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그렇게 수지는 박민준과 단둘이 서울로 갔어요. KTX가 없던 시절이라 새마을호를 탔죠. 4시간이 걸렸습니다. 피곤하지? 박민준이 물었어요.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착하네. 우리 수진이는 참 착해. 창밖으로 경치가 지나갔어요. 수지는 설렜습니다. 서울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리고 전국 대회도 처음이었죠. 선생님,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넌 특별하니까. 서울역에 도착했어요. 택시를 타고 명동 근처의 작은 호텔로 갔습니다. 여기서 하룻밤 자고 내일 콩쿠르 가는 거야. 호텔 방은 하나였어요. 침대가 2개 있었죠. 수지는 어색했습니다. 선생님과 같은 방에서 자는 게요. 저녁 먹으러 가자. 명동 거리를 걸었어요. 사람이 정말 많았죠. 수지는 신기했습니다. 부산하고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저녁을 먹고 호텔로 돌아왔어요. 밤 9시쯤이었습니다. 내일을 위해 일찍 자야지. 그런데 그 전에 박민준이 말했어요. 특별 레슨 할까? 긴장 풀어주는 레슨이야. 지금요? 응, 중요한 레슨이야. 천재가 되려면 필요한 거야.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생님 말씀이니까요. 천재가 되고 싶었으니까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요. 9세 수진이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선생님이 이상한 것을 시켰어요.
수지는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죠. 이건 우리만의 특별한 시간이야. 비밀이야. 알았지? 박민준이 말했어요. 만약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넌 콩쿠르 못 나가. 피아노도 그만둬야 해. 알겠지? 수지는 울었어요. 조용히요. 박민주는 수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이게 특별한 아이들이 받는 특별한 레슨이야. 넌 특별하니까. 다음 날 아침 콩쿠르장에 갔어요. 수지는 멍한 상태였습니다. 어젯밤 일이 꿈인지 현실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연주는 해야 했죠. 무대에 올랐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손을 올렸죠. 쇼팽 녹턴을 쳤습니다. 연습했던 곡이에요.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하지만 수지는 그곳에 없는 것 같았습니다. 몸만 연주하고 마음은 어디론가 떠나버린 것 같았어요. 연주가 끝났어요.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지는 일어나 인사했죠. 결과 발표 시간이었어요. 9세 부문. 대상 강수진. 수지는 1등을 했어요. 무대에 올라가 트로피를 받았습니다. 박민준이 아래에서 웃고 있었어요. 엄지를 치켜 세웠죠. 수지는 웃었어요. 하지만 진짜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2024년 센터에서 수진이 소녀에게 말했어요. 그날이 시작이었어요. 제가 피아노와 공포를 동시에 기억하게 된 날이요. 소녀가 물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치셨어요? 네, 6년 동안요. 그만둘 수 없었거든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냐하면 피아노가 제 전부였으니까요. 그리고 선생님이 말했어요. 그만두면 너는 끝이야라고요. 소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수진도 울었어요. 4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팠으니까요. 그래서 계속 쳤어요. 무서워도 토해도 악몽에 시달려도요. 14세까지요. 챕터 2 특별한 레슨. 서울에서 돌아온 후 수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겉으로는 똑같아 보였죠. 여전히 학교 갔고 피아노 쳤고 콩쿠르도 나갔습니다. 하지만 안은 무너지고 있었어요. 레슨은 계속됐습니다. 화요일과 금요일, 일주일에 2번. 처음 몇 번은 정상적인 레슨이었어요. 피아노만 쳤죠. 수지는 안도했습니다. 서울에서 일어난 일은 한 번뿐이구나. 하지만 착각이었어요. 한 달 후 금요일 레슨이었어요. 수진이 도착했을 때 박민준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특별 레슨 하자. 수진의 온몸이 굳었어요. 그 특별 레슨이라는 말. 서울에서 들었던 그 말. 저는 그냥 피아노만. 수진아. 박민준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넌 특별한 아이야. 특별한 아이는 특별한 레슨을 받아야 해. 그래야 천재가 되는 거야. 하지만 만약 싫으면 그만둬도 돼. 피아노 그만두면 되잖아. 수지는 말문이 막혔어요. 피아노를 그만두라고요? 그럴 수 없었습니다. 피아노는 수진의 전부였으니까요. 알았지? 박민준이 물었어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울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그날부터 패턴이 만들어졌어요. 레슨 때마다 특별 레슨이 있었습니다. 처음 30분은 피아노, 나머지 30분은 수지는 이름 붙일 수 없는 시간. 10세가 됐어요. 수지는 달라졌습니다. 말이 줄었어요. 친구들과도 멀어졌죠. 수진아, 요즘 왜 그래? 말도 없고. 친구가 물었어요. 수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피곤해서. 피아노 때문에? 응.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피아노 때문이긴 했으니까요. 레슨 가는 날이면 배가 아팠어요. 학교 화장실에서 토하기도 했죠. 하지만 갔습니다. 안 갈 수 없었어요.
콩쿠르도 계속 나갔어요. 부산, 서울, 대구, 전국을 돌아다녔죠. 그리고 매번 호텔방이 있었습니다. 박민준과 단둘이요. 부모님은 몰랐어요. 아니, 보지 못했죠. 우리 딸 대단해. 또 1등이야. 박 선생님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박민준에게 인사할 때마다 수지는 눈을 감았어요. 말하고 싶었습니다. 엄마 아니야. 선생님이 나한테.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말했거든요. 수진아, 만약 내가 말하면 아무도 안 믿어. 나는 유명한 선생님이야. 너는 그냥 애야. 오히려 너희 가족이 창피해질 거야. 10세 겨울, 수지는 작은 용기를 냈어요. 어머니에게 암시를 했죠. 그날 저녁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는 신문을 보고 어머니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응? 선생님이 이상한 거 시켜요. 어머니가 손을 멈췄어요. 이상한 거? 무슨? 그게 피아노 말고 다른 거요. 수지는 제대로 설명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피아노 말고 다른 거? 공부시키시나?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수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어머니는 수진의 이마에 손을 댔죠. 요즘 피곤해 보이더라. 연습 너무 많이 해서 그래? 아니요. 수진아, 선생님이 널 아끼셔서 그러는 거야. 박 선생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데.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해. 수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가 이해하지 못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11세가 됐어요. 초등학교 5학년이었죠. 피아노 실력은 더 늘었습니다. 콩쿠르마다 상을 탔어요. 부산의 신동이라고 신문에 났죠. 하지만 수지는 무너지고 있었어요.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레슨실 꿈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죠. 학교에서도 집중을 못했어요. 선생님이 부모님을 불렀습니다. 수진이가 요즘 수업 시간에 멍하니 있어요. 괜찮은가요? 아, 피아노 연습 때문에 피곤한가 봐요. 어머니가 대답했어요. 피아노를 좀 줄이시는 게 어때요? 안 돼요.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거든요. 박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박민준의 말이 절대적이었어요. 부모님은 그를 완전히 신뢰했죠. 11세 여름 서울에서 큰 콩쿠르가 있었어요. 이번에도 박민준과 단둘이 갔습니다. 엄마는 안 가요? 수진이 물었어요. 간절한 목소리였죠. 선생님이 같이 가신다잖아. 엄마가 가면 내가 긴장한대. 엄마, 나 엄마랑 같이 가고 싶어. 왜? 무슨 일 있어? 수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설명하죠? 말할 수가 없었어요. 괜찮아. 선생님 믿고 잘 다녀와. 결국 또 박민준과 단둘이 갔습니다. 그리고 또 호텔방이었어요. 이번에는 더 심했어요. 박민준이 말했습니다. 수진아, 넌 이제 많이 컸어. 내년이면 중학생이잖아.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내일 1등하면 유학 기회가 생길 수도 있어. 하지만 그러려면 우리 특별 레슨을 계속해야 해. 알겠지? 수지는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울 수 없었습니다. 울면 혼날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콩쿠르에서 또 1등을 했어요. 수지는 무대에서 웃었습니다. 하지만 사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눈이 웃지 않았다는 걸요. 부산으로 돌아와서 학교에서 수진을 축하해 줬어요. 강수진 대단해. 전국대회 1등이야. 친구들이 박수쳤습니다. 수진은 고마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공허했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12세가 됐어요. 중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피아노는 계속됐고
레슨도 계속됐어요. 그리고 특별 레슨도요. 이제 수지는 피아노가 무서워졌어요. 건반을 볼 때마다 레슨실이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쳤습니다. 그만둘 수 없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집에서 연습하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수진아, 괜찮아? 네.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 피아노 때문이야? 수지는 대답하고 싶었어요. 네, 엄마. 피아노 때문이에요. 아니, 정확히는 선생님 때문이에요.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죠. 조금만 참아. 내년에 큰 콩쿠르 있잖아. 그거 끝나면 좀 쉬자. 네. 하지만 수지는 알았어요. 끝이 없다는 걸요. 콩쿠르는 계속 있을 거고, 레슨도 계속될 거고, 그 특별 레슨도 계속될 거예요. 12세 겨울, 수지는 처음으로 레슨에 안 가려고 했어요. 엄마, 오늘 배 아파. 레슨 못 갈 것 같아. 에이, 괜찮아. 조금만 참아. 선생님이 기다리시는데. 진짜 아파. 수진아. 어머니가 진지한 얼굴로 말했어요. 선생님, 시간 낭비하게 하면 안 돼. 선생님이 얼마나 바쁘신 분인데 우리 수진이 때문에 특별히 시간 내주시는 거야. 결국 갔어요. 그리고 또 그 시간을 겪었죠. 레슨이 끝나고 집으로 오는 버스 안에서요. 수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석양이었죠. 나는 언제쯤 자유로울 수 있을까? 수지는 생각했어요. 하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2024년 센터에서 수진이 19세 소녀에게 말했어요. 12세까지는 그래도 참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13세부터는 수진이 말을 멈췄습니다. 더 심해졌어요. 견딜 수 없을 정도로요. 소녀가 조용히 물었어요. 그래도 계속 다니셨어요? 네.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몰랐거든요. 내가 그만둘 수 있다는 걸요. 내가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걸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걸 깨닫는데 2년이 더 걸렸어요. 그리고 그 깨달음은 너무나 끔찍한 방식으로 왔죠. 챕터 3 깨진 소녀. 13세가 됐어요.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수진의 몸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키도 크고 목소리도 달라졌죠. 하지만 마음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레슨은 여전히 계속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더 자주였죠. 일주일에 3번으로 늘어났습니다. 박민준이 말했거든요. 수진아, 내년에 정말 중요한 콩쿠르가 있어. 거기서 입상하면 유럽 유학도 갈 수 있어. 그러려면 연습을 더 해야 해. 부모님은 좋아했어요. 유럽 유학이요? 와, 우리 수진이가. 하지만 수진은 두려웠습니다. 레슨이 늘어난다는 건 특별 레슨도 늘어난다는 뜻이었거든요. 13세 봄 수진은 학교에서 보건 선생님을 만났어요. 정기 검진 시간이었죠. 수진아, 요즘 많이 마른 것 같은데? 보건 선생님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괜찮아요. 밥은 잘 먹어? 네. 사실은 아니었어요. 수지는 자주 토했거든요. 특히 레슨 가는 날이면요. 혹시 무슨 고민 있어? 보건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수지는 대답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말하죠? 없어요. 그래. 그런데 얼굴이 많이 어두워. 선생님한테 말해봐. 도와줄게. 수지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만약에요. 만약에 어른이 이상한 걸 시키면. 어른이? 누가? 아니, 그냥 만약에요. 수진아, 혹시? 그때 종이 울렸어요. 쉬는 시간이 끝났죠. 수진은 얼른 일어났습니다. 전 가봐야 해요. 수진아, 잠깐. 하지만 수진은 이미 나가버렸어요.
말할 용기가 없었거든요. 13세 여름 또 서울에서 콩쿠르가 있었어요. 이번에는 국제 청소년 콩쿠르였죠. 외국 심사위원도 온다고 했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 여기서 잘하면 수진이 인생이 바뀌는 거야. 박민준이 말했어요. 그리고 또 단둘이 서울로 갔죠. 호텔방에 도착했어요. 수진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요. 수진아, 우리 특별 레슨. 싫어요. 수진이 처음으로 거부했어요. 박민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저 오늘은 하기 싫어요. 수진아. 박민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저는 그냥 피아노만 치고 싶어요. 피아노만? 박민준이 비웃었어요. 너 지금까지 왜 이렇게 잘할 수 있었는지 알아? 우리 특별 레슨 덕분이야. 이게 없으면 너는 그냥 평범한 애야. 괜찮아요. 저 평범해도 돼요. 정말? 박민준이 수진에게 다가왔어요. 그럼 내일 콩쿠르 나가지 마. 피아노도 그만둬. 그리고 부산 가서 부모님한테 말해봐. 저 콩쿠르 포기할래요라고. 수진은 말문이 막혔어요. 할 수 있어? 박민준이 물었죠. 수진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못하잖아. 너는 피아노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 말이 맞았어요. 수진은 피아노 없는 자신을 상상할 수 없었거든요. 결국 그날도 특별 레슨을 했어요. 수진은 울었습니다. 조용히 소리 없이요. 다음 날 콩쿠르에서 2등을 했어요. 1등이 아니었죠. 박민준은 화가 났습니다. 왜 1등 못했어? 죄송해요. 어제 내가 버르장머리 없게 굴어서 그래. 집중이 안 됐잖아. 수진은 고개를 숙였어요. 모든 게 자기 잘못인 것 같았습니다. 부산으로 돌아왔어요. 부모님은 2등도 기뻐했지만 조금 아쉬워하는 눈치였어요. 왜 1등 못했어?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죄송해요, 아빠. 에이,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되지. 하지만 수진은 알았어요. 부모님이 실망했다는 걸요. 14세가 됐어요. 중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입시를 앞두고 있었죠. 예술고등학교를 갈 거였어요. 수진이 실력이면 어디든 갈 수 있어. 박민준이 말했어요. 하지만 그러려면 11월 콩쿠르에서 반드시 1등 해야 해. 알았지? 네. 11월. 가을이었어요. 나뭇잎이 떨어지는 계절이었죠. 수진도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보이지 않게요. 그의 가장 큰 콩쿠르가 서울에서 열렸어요. 이번에도 박민준과 단둘이었죠. 호텔에 도착했어요. 수진은 이제 아무 감정도 없었습니다. 그냥 견뎌내면 되는 거였어요. 항상 그랬듯이요. 내일이 정말 중요해. 박민준이 말했어요. 1등하면 너 유럽 보내줄게. 파리나 빈에서 공부하는 거야. 꿈 아니야? 예전에는 꿈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죠. 수지는 그냥 모든 게 끝나길 바랐습니다. 그날 밤 또 특별 레슨이 있었어요. 수지는 견뎠습니다. 항상 그랬듯이요.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수진의 안에서 무언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레슨이 끝나고 박민준이 샤워하러 갔어요. 수진은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멍하니요. 그때 수진은 자기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미술 시간에 쓰던 커터칼이었죠. 연필 깎으려고 가져온 거였어요. 수진은 칼을 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하면 모든 게 끝나는 걸까? 욕실로 들어갔어요. 문을 잠갔습니다. 욕조에 앉았어요. 손목에 칼을 댔습니다. 떨렸어요. 무서웠거든요. 하지만 더 무서운 건 내일도 모레도 계속 이 삶을 사는 거였어요. 미안해, 엄마. 미안해, 아빠.
수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칼을 그었어요. 피가 나왔어요. 붉은 피가 욕조에 떨어졌죠. 수지는 신기했습니다. 내 안에 이렇게 많은 피가 있었구나. 점점 정신이 흐려졌어요. 수지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 후 기억은 흐릿해요. 구급차 소리, 밝은 불빛, 사람들의 목소리. 학생, 들려요? 정신 차려요. 병원이었어요. 의사들이 수진을 살리려고 했죠. 다음 날 눈을 떴어요. 천장이 보였습니다. 흰 천장이요. 병원 특유의 냄새가 났어요. 고개를 돌렸어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울고 있었죠. 엄마. 수진이 작게 말했어요. 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진아. 어머니가 수진을 안았어요. 떨리는 손으로요. 왜 그런 짓을? 왜? 미안해요, 엄마.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 있었어? 수지는 울었어요. 5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죠. 엄마, 선생님이, 선생님? 박 선생님? 선생님이 저한테 이상한 거 시켰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어요. 이상한 거? 호텔에서, 레슨실에서, 계속. 수지는 제대로 말할 수 없었어요. 말하기 너무 힘들었거든요. 어머니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이해했다는 표정이요.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지만 이해하게 된 표정. 수진아, 너, 내가 뭘 잘못했길래. 그 말에 수지는 더 울었어요. 역시였죠. 엄마도 자신을 의심하는 거예요. 미안해,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어머니도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죠. 그날은 그렇게 끝났어요. 아무 말 없이요. 이틀이 지났어요. 수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창밖만 봤습니다. 어머니는 자주 왔지만 그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셋째 날 오후 어머니가 왔어요. 이번에는 눈이 달랐습니다. 수진아. 응, 엄마. 엄마가 믿을게. 뭐? 내 말을 믿을게. 박 선생님이 그랬다는 거 엄마가 믿어. 수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진짜? 미안해.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어. 그런데 생각해봤어. 우리 딸이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 어머니가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가 지켜줄게. 이제 괜찮아. 수지는 5년 만에 처음으로 안전하다고 느꼈어요. 2024년 센터에서 수진이 소녀에게 말했어요. 그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동시에 가장 밝은 날이었어요. 왜요? 모든 게 무너졌지만 동시에 처음으로 믿어주는 사람이 생겼으니까요. 수진이 미소 지었어요. 슬프지만 따뜻한 미소였죠. 그게 시작이었어요. 진짜 시작이요. 챕터 4 무혐의. 1987년 1월 새해가 밝았어요. 하지만 수진의 집은 어두웠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지 일주일이 지났죠. 손목의 상처는 아물고 있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여전했어요. 어머니 해숙은 결심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기로요. 수진이 아파. 해숙이 남편 철수를 불렀어요. 저녁 식사 후였죠. 응? 우리 경찰서에 가야 할 것 같아. 철수의 얼굴이 굳었어요. 정말 그래야겠어? 당연하지. 범죄잖아. 하지만 철수가 망설였습니다. 박 선생님은 유명한 분이야. 그리고 증거가 있어? 애 말만 믿고 신고하면. 애 말만? 해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우리 딸이 거짓말한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 만약 오해였으면 어떡해. 창피해서 못 살아. 창피? 해숙은 믿을 수 없었어요. 지금 딸 걱정해? 아니면 체면 걱정해? 여보, 나는 간다.
당신 안 가도 나는 수진이랑 간다. 결국 1월 둘째 주 해숙과 수진은 경찰서에 갔어요. 철수는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부산 해운대 경찰서였어요. 여경이 수진을 맡았죠. 무슨 일로 왔니? 여경이 부드럽게 물었어요. 수진은 떨렸습니다. 저 선생님한테 이상한 걸 당했어요. 선생님? 피아노 선생님이요. 박민준 선생님. 여경의 표정이 변했어요. 박민준. 유명한 이름이었거든요. 박민준. 그 음악가? 네. 뭘 당했는데? 수지는 말하기 힘들었어요. 어떻게 설명하죠? 하지만 어머니가 손을 잡아줬습니다. 천천히 말해도 돼. 수지는 조금씩 말했어요. 9세 때 처음 서울 호텔에서부터요. 14세까지 5년간 계속된 일들을요. 여경은 메모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애매했어요. 증거가 있니? 사진이나 녹음 같은 거? 없어요. 목격자는? 없어요. 항상 둘이었어요. 여경이 어머니를 봤어요. 어머니, 이게 제발이요. 우리 딸이 거짓말할 애가 아니에요. 알아요. 하지만 상대가 유명인이라서 증거 없이는 힘들 수 있어요. 그래도 신고는 접수됐어요. 수지는 조서를 썼습니다. 5년간의 일을 글로 쓰는 건 너무 힘들었죠. 몇 번이나 울면서 썼어요. 2주 후 박민준이 조사를 받으러 왔어요. 하지만 그는 모든 걸 부인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박민준이 당당하게 말했어요. 저는 그저 학생을 가르쳤을 뿐이에요. 어떻게 제가 그런 짓을... 그럼 호텔에 같이 간 건? 콩쿠르 때문이었죠. 부모님이 못 가신다고 해서 제가 동행한 겁니다. 방을 같이 썼다는데요? 예산 문제였어요. 저도 자비로 도와준 거거든요. 그리고 항상 침대는 따로였습니다. 학생은 5년간 계속됐다고 하는데요. 그건 박민준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학생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요. 콩쿠르 스트레스 때문에요. 저한테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죠. 제가 걱정돼서 상담도 해주고 그랬는데 아마 그걸 오해한 것 같습니다. 오해라고요? 네, 사춘기 소녀가 선생님한테 의존하다가 착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안타깝지만요. 박민주는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변명이 완벽했죠. 그리고 그의 변호사가 왔습니다. 유명한 변호사였어요. 제 의뢰인은 40년간 음악계에 헌신한 분입니다. 제자만 200명이 넘어요. 한 번도 문제된 적 없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냈어요. 여기 제자들의 탄원서입니다. 50명이 서명했어요. 박민준 선생님은 훌륭한 스승이다. 절대 그럴 뿐이 아니더라고요. 탄원서에는 수진이 아는 이름들도 있었어요. 같이 배웠던 선배들이요. 수진은 충격받았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증거가 없었죠. 의료 기록도 없었고, 목격자도 없었고, 물증도 없었어요. 5년 전 일이었고, 수진은 어렸고,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고 했죠. 3월이 됐어요. 검찰에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해숙이 전화를 받았어요. 경찰에서 온 전화였죠. 무혐의라니요? 말도 안 돼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어서요. 우리 딸 말이 증거 아니에요? 증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완전히 부인하고 있고 오히려 학생이 착각했다는 입장이라서 해숙은 전화를 끊었어요. 울면서요. 수진도 들었습니다. 무혐의라는 걸요. 수진은 놀라지 않았어요. 어차피 그럴 줄 알았거든요. 학교에서 소문이 났어요. 강수진이 박민준 선생님을 고소했대. 거짓말이래. 선생님한테 집착했나 봐. 친구들이 수군댔습니다.
어떤 친구는 직접 물어보기도 했어요. 수진아, 그거 진짜야? 응. 근데 증거가 없다며? 없어. 그럼 어떻게 증명해? 수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증명하죠? 몸에 남은 상처도 없고, 녹음도 없고, 사진도 없는데요. 믿어줄 수 없어? 수진이 물었어요. 친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안, 근데 박 선생님은 너무 유명하신 분이잖아. 수지는 혼자가 됐어요. 친구들이 멀어졌죠. 학교 가기가 힘들었습니다. 더 힘든 건 피아노였어요. 수지는 이제 피아노를 볼 수도 없었어요. 집에 있던 피아노를 치워달라고 했죠. 수진아, 하지만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필요 없어요. 치워주세요. 해숙은 피아노를 내다 팔았어요. 수진이 8살 때부터 쳤던 피아노를요. 피아노가 나가는 날 수진은 창문으로 봤습니다. 트럭에 실려가는 피아노를요. 뭔가 끊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15세가 됐어요. 고등학교 입학식이었죠. 예술고는 포기했습니다. 일반고에 갔어요. 새 학교, 새 친구들. 아무도 수진의 과거를 몰랐어요. 수진은 평범한 학생이 되려고 했죠. 취미가 뭐야? 새 친구가 물었어요. 읽기. 독서? 음악은 안 좋아해? 아니, 별로. 거짓말이었어요. 음악이 싫은 게 아니었어요. 무서운 거였죠. 고등학교 3년이 지났어요. 수지는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공부하고, 친구 만나고, 영화 보고, 피아노는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가끔 길을 가다가 피아노 소리가 들리면 수지는 멈췄습니다. 그리고 울고 싶었죠. 그리워서요. 피아노가요. 대학에 갔어요. 문과 계열이었죠. 음악과는 전혀 관계없는 곳이었어요. 20대가 됐습니다. 수지는 살았어요. 그냥 살았죠. 하지만 늘 뭔가 비어 있었어요. 28세에 누군가를 만났어요. 김동현이라는 남자였죠. 건축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수진 씨는 취미가 뭐예요? 동현이 물었어요. 세 번째 만남이었죠. 독서? 음악은요? 수진이 굳었어요. 왜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 저는 클래식 좋아하거든요. 저는 별로요. 그래요? 의외네. 분위기가 음악 좋아할 것 같은데. 수지는 말을 돌렸어요. 그 얘기하기 싫었거든요. 몇 달 후 동현에게 과거를 말했어요. 사귈 거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사실 저 어렸을 때 피아노 쳤어요. 진짜요? 잘 쳤어요? 네, 콩쿠르도 많이 나가고. 대단한데요? 근데 왜 그만뒀어요? 수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선생님한테 안 좋은 일을 당해서요. 동현의 얼굴이 진지해졌어요. 어떤 말하기 힘든 일이요. 9살 때부터 14살까지요. 동현은 잠시 아무 말 없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말해줘서 고마워요. 힘들었겠어요. 괜찮아요? 뭐가요? 제가 이런 과거가 있어도요? 수진 씨, 동현이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그건 수진 씨 잘못이 아니에요. 그리고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수진 씨가 중요하죠. 수진은 울었어요. 이해받는다는 게 이렇게 고마운지 몰랐거든요. 30세에 결혼했어요. 작은 결혼식이었죠.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32세에 딸을 낳았어요. 이름은 서연이었죠. 엄마처럼 예쁘게 자라라. 동현이 말했어요. 수지는 아기를 안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나처럼 자라지 않게 할 거야. 이 아이는 두려움 없이 자랄 거야. 34세가 됐어요. 2006년이었죠. 어느 날 동현이 집에 뭔가를 들고 왔어요. 이거 뭐예요?
디지털 피아노요. 수진이 굳었어요. 왜? 그냥 거실에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전 안 칠 거예요. 알아요. 강요 안 해요. 그냥 있어도 되지 않을까 해서요. 피아노가 거실 한 구석에 놓였어요. 수지는 1년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이었어요. 모두 잠든 새벽 2시. 수지는 거실에 나왔죠. 피아노가 있었어요. 20년 만에 보는 건반이었습니다. 2024년 센터에서 수진이 소녀에게 말했어요. 20년이 걸렸어요. 다시 피아노 앞에 앉기까지요. 무서웠겠어요. 무서웠죠.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수진이 잠시 멈췄어요. 피아노 없이 사는 거였어요. 제 일부가 죽은 채로 사는 거였죠. 소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앉았어요. 떨리는 손으로요. 챕터 5 치유의 선율. 2006년 겨울 새벽 2시. 수지는 건반 앞에 앉아 있었어요. 손을 올렸죠. 20년 만이었습니다. 한 음만 내면 됐어요. 하나만요. 도음을 눌렀습니다. 소리가 났어요. 작고 떨리는 소리. 하지만 그 소리는 수진에게 너무 컸어요. 20년간 듣지 못한 소리였거든요. 눈물이 났습니다. 주르륵 흘러내렸죠. 수지는 울면서 한 음 한 음 눌렀어요.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아기가 걷기를 배우듯이요. 수지는 다시 피아노를 배웠습니다. 1시간을 쳤어요. 아니, 울었어요. 치면서 울었죠. 여보, 동현이 일어났어요. 거실로 나왔죠. 수진 씨, 괜찮아요? 수진은 돌아봤어요. 눈물 범벅이었습니다. 쳤어요. 봤어요. 동현이 다가와 수진을 안아줬어요.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그날 밤이 시작이었어요. 다음 날부터 수진은 매일 조금씩 쳤습니다. 밤에 모두 잠든 후에요. 10분, 20분, 30분. 시간이 늘어났죠. 처음엔 간단한 곡들이었어요. 동요, 쉬운 클래식. 손가락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20년이 지났어도요. 하지만 여전히 무서웠어요. 칠 때마다 레슨실이 떠올랐거든요. 박민준의 목소리가 들렸죠. 수진아, 특별 레슨 할까? 그럴 때마다 수진은 멈췄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다시 시작했죠. 아니야. 이건 내 피아노야. 내 음악이야. 6개월이 지났어요. 수지는 이제 낮에도 쳤습니다. 서연이가 낮잠 잘 때요. 엄마 뭐해? 어느 날 서연이가 물었어요. 3살이었죠. 피아노 쳐. 나도 칠래. 서연이가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작은 손으로 건반을 두드렸죠. 띵, 똥, 땡. 무작위 소리였어요. 하지만 서연이는 웃고 있었습니다. 즐거워 보였죠. 수지는 딸을 봤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피아노는 즐거운 거야. 원래는요. 2008년 36세. 수지는 심리치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전문 상담사를 만났죠. 수진 씨, 오늘은 무슨 얘기하고 싶으세요? 최윤아 상담사가 물었어요. 저, 피아노를 다시 치고 싶어요. 근데 무서워요. 어떤 게 무서워요? 칠 때마다. 그때가 생각나요. 그럼 어떻게 하시나요? 멈춰요. 그리고 다시 시작해요. 윤아가 미소 지었어요. 다시 시작한다는 게 중요해요. 수진 씨는 이미 많이 회복하고 계세요. 그런가요? 네, 피아노를 피하는 게 아니라 다시 마주하고 계잖아요. 상담은 도움이 됐어요. 일주일에 한 번 수지는 윤아와 얘기했습니다. 과거를, 현재를, 미래를요. 2010년 38세. 수진에게 아이디어가 생겼어요.
여보, 나 뭔가 하고 싶은 게 생겼어. 뭔데요? 피아노 치료 프로그램이요. 나처럼 트라우마 있는 사람들한테 피아노를 가르치는 거. 좋은데요? 유나 선생님이랑 같이 하면 어떨까 해요. 해봐요. 제가 도와줄게요. 그렇게 시작됐어요. 작은 프로그램이었죠. 수진의 집에서 했습니다. 처음엔 참가자가 3명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수진이에요. 수진이 소개했어요. 저도 여러분처럼 힘든 과거가 있어요. 피아노를 20년간 못 쳤죠. 참가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근데 다시 시작했어요. 그래서 알아요. 가능하다는 걸요. 첫 수업이었어요. 수지는 간단한 멜로디를 가르쳤죠.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음악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한 참가자가 울었어요. 첫 음을 냈을 때요. 수지는 이해했습니다. 괜찮아요. 여기선 울어도 돼요. 프로그램은 조금씩 커졌어요. 입소문이 났거든요. 1년 후엔 참가자가 20명이 됐죠. 2012년 40세. 동현이 말했어요. 수진 씨, 센터를 만드는 게 어때요? 센터요? 네, 집에서 하기엔 너무 많잖아요. 제가 작은 건물 설계해 줄게요. 그렇게 소리치유 센터가 생겼어요. 강남의 작은 건물이었죠. 피아노가 5대 있었습니다. 개원 첫날, 수지는 센터 앞에 섰어요. 간판을 봤죠. 소리치유 센터 마이너스 잃어버린 음악을 찾아드립니다. 수지는 미소 지었어요. 제대로 찾았구나. 서연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어느 날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피아노 배우고 싶어. 수지는 순간 굳었어요. 딸이 피아노를요? 왜? 엄마가 치는 거 보니까 좋아 보여. 서연아. 수지는 걱정됐어요. 만약 서연이도 나처럼요? 엄마, 싫어? 아니, 그게 아니라. 동현이 수진을 봤어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괜찮아요라는 표정. 좋아, 엄마가 가르쳐 줄게. 진짜? 근데 조건이 있어. 뭐? 재미없으면 언제든 그만둬도 돼. 알았지? 응. 수지는 서연에게 피아노를 가르쳤어요. 하지만 자신이 배운 방식과는 달랐죠. 강요하지 않았어요. 재미있게 가르쳤습니다. 서연은 즐거워했어요. 피아노가 좋아 보였죠. 수지는 안도했습니다. 딸에게는 다른 기억을 줄 수 있구나. 2018년 46세. 센터는 이제 많은 사람이 왔어요. 그리고 수지는 결심했습니다. 유나 선생님, 저 유튜브 하려고요. 유튜브요? 네, 제 연주를 올리려고요. 그리고 제 이야기도요. 좋은 생각이에요. 첫 영상을 찍었어요. 얼굴은 안 나오고 손만 나왔죠. 제목은 20년을 잃어버린 피아니스트의 연주였어요. 쇼팽 녹턴을 쳤습니다. 14세에 마지막으로 쳤던 곡이요. 설명란에 썼어요. 저는 9살부터 14살까지 피아노를 쳤습니다. 그리고 34살까지 20년간 못 만졌어요. 이유는 말하기 힘든 일 때문이었죠. 하지만 다시 시작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예요. 영상을 올렸어요. 조회수가 천천히 올랐죠. 그리고 댓글이 달렸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용기 주셔서 감사해요. 우는 중입니다. 저도 다시 시작해 볼게요. 20년이요? 대단하세요. 수지는 댓글을 보며 울었어요. 혼자가 아니구나 생각했죠. 2020년 48세. 코로나가 왔어요. 센터를 잠시 닫아야 했죠. 하지만 유튜브는 계속했습니다. 참가자들과 온라인으로 만났어요. 화면 너머로 피아노를 쳤죠. 구독자가 늘었어요. 10만, 20만, 30만. 수진의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2022년 50세. 어느 날 메시지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은이라고 합니다. 저도 박민준 선생님의 제자였어요. 수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저도 당했어요. 30년 전에요. 이제 말하려고 해요. 혼자는 무서워요. 함께 해주실 수 있나요? 수지는 떨렸어요. 다시 그 이름을 마주해야 하나요? 하지만 대답했습니다. 네, 함께해요. 지은은 SNS에 폭로했어요. 자신의 경험을요. 그리고 일주일 후 다른 제자가 나왔습니다. 또 다른 제자도요. 5명, 7명, 10명. 30년, 40년간 침묵했던 여성들이 나왔어요. 모두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특별한 레슨, 호텔방, 침묵 강요. 언론이 보도했어요. 79세 박민주는 여전히 부인했죠. 명예훼손입니다. 제자들이 저를 모함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시대가 바뀌었거든요. 해시태그 MeToo 운동.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어요. 수진도 나섰습니다. 얼굴을 공개하고 증언했죠. 저는 강수진입니다. 9살부터 14살까지 박민준에게 피해를 당했어요. 카메라 앞에서 말하는 게 무서웠어요. 하지만 했습니다. 35년간 침묵했어요. 하지만 이제 말합니다.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서요. 수사가 시작됐어요. 10명의 증언, 비슷한 패턴. 증거가 쌓였죠. 하지만 결과는 아직 몰라요. 법적 절차는 오래 걸리니까요. 2024년 52세. 오늘 아침 수지는 센터에 왔어요. 새로운 참가자가 기다리고 있었죠. 19세 여대생이요. 그리고 수지는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요. 그래서 여기 있어요. 52세 피아니스트로요. 소녀가 물었어요. 후회 안 하세요? 20년을 잃어버린 거요. 수지는 잠시 생각했어요. 후회요? 물론 해요. 9살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러고 싶죠. 그럼. 하지만 그 20년이 저를 여기로 데려왔어요. 지금 당신 앞에 앉아 있게요. 소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피아노를 잃었지만 저를 찾았어요. 음악을 잃었지만 목소리를 찾았죠. 수진이 소녀의 손을 잡았어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시작하는 순간이 가장 빠른 때예요. 저녁 집에 돌아왔어요. 서연이가 피아노를 치고 있었습니다. 쇼팽 녹턴이요. 서연아, 그 곡 좋아해? 응, 슬프지만 아름다워. 엄마도 좋아해. 엄마, 나중에 나도 음대 갈까봐. 수지는 잠시 놀랐어요. 하지만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원하면. 하지만 강요는 안 할게. 알아, 엄마는 그런 사람 아니잖아. 서연이 수진을 보며 웃었어요. 두려움 없는 눈이었죠. 밤, 수진은 유튜브에 새 영상을 올렸어요. 이번엔 얼굴이 나왔습니다. 제목 제가 20년간 피아노를 만지지 못한 이유 마이너스 그리고 다시 시작한 이유. 안녕하세요. 저는 강수진입니다. 52세 피아니스트이자 피아노 치료사예요. 수진이 카메라를 봤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저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침묵하고 있는 당신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쇼팽 녹턴을 쳤습니다. 38년 만에 다시 치는 곡이요. 이번엔 두려움 없이 쳤어요. 자유롭게요. 연주가 끝났어요. 수지는 말했습니다. 박민주는 아직 처벌받지 않았어요. 수사 중이죠. 결과는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이겼어요. 피아노를 되찾았으니까요. 제 목소리를 되찾았으니까요. 만약 지금 듣고 계신 당신도 침묵하고 있다면 말해도 괜찮아요. 늦지 않았어요. 저처럼 20년이 걸려도 괜찮아요. 30년이 걸려도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영상을 올렸어요.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말할게요.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싸워요. 수지는 댓글을 보며 울었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해가 뜨고 있었죠. 새벽의 빛이었습니다. 수지는 피아노 앞에 다시 앉았어요. 그리고 쳤습니다. 자유로운 선율을요. 치유의 음악을요. 88개의 건반 위에서 52세의 손이 춤췄습니다. 잃어버린 20년. 하지만 되찾은 자신. 그것으로 충분했어요.